결혼 8년 차 나는 남편이 스타트업을 말아먹으며 생긴 빚 1억 2천만 원을 대신 갚았고 시어머니의 청담동 고급 아파트 관리비를 꼬박꼬박 내드렸으며 시누이의 유학 보증금까지 대줬다. 나는 내가 이 집안의 어엿한 식구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시아버지 칠순 잔치가 열렸던 날 한남동의 어느 호텔 연회장에서 시어머니는 30명이 넘는 친척들 앞에서 500만 원짜리 계산서를 내 손에 쥐어주며 웃는 얼굴로 말했다. 은서야, 넌 외부인이라 여기 계속 앉아있으면 다들 불편해하잖니. 나가서 계산 좀 하고 넌 먼저 가보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집구석에서 나는 단 한 번도 며느리였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나는 그저 한도 끝도 없이 긁어댈 수 있는 신용카드에 불과했다. 그래서 나는 웃었다. 내 손에 들려있던 그 계산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시어머니의 얼굴 위로 흩날릴 때 나는 말했다. 외부인이라면서요. 외부인한테 밥값을 내라고 하는 법이 세상에 어딨어요? 천천히들 드세요. 전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다. 그리고 내가 떠난 뒤에야 그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나 없이는 당장 한겨울 난방비조차 낼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을.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게 인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차가운 수돗물이 핏물 뺀 소고기 안심을 때리며 스테인리스 싱크대 가장자리를 타고 흘러내렸다. 새벽 6시 15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 은서는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34평짜리 낡은 아파트 주방에 벌써 40분째 서 있었다. 도마 위에는 하얀 백자 접시 7개가 늘어서 있었다. 도라지 무침, 고사리 나물, 녹두전, 그리고 방금 핏물을 빼둔 장조림용 고기까지. 전부 시어머니 조정숙 여사가 어젯밤 11시에 음성 메시지를 보내 지정해준 메뉴들이었다. 은서는 물기 묻은 손을 닦지도 않은 채 손등으로 싱크대 위에 놓인 스마트폰 화면을 톡 건드려 그 음성 메시지를 다시 재생했다. 은서야, 반찬 가게에서 대충 사올 생각 마라. 내 시아버지는 입맛이 예민해서 귀신같이 알아채니까. 명색이 며느리라는 애가 그 정도 정성도 안 보이면 메시지는 거기서 툭 끊겼다. 조정숙 여사는 뒷말을 삼켰지만 그 길게 늘어지는 끄틈절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훨씬 더 숨막히는 압박감을 주었다. 은서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왼손 검지손가락을 내려다보았다. 아까 꽁꽁 언 생고기를 썰다가 칼날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손끝이 베어 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찬물에 닿은 상처 부위의 살결이 하얗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데일밴드를 꺼낸 뒤 손가락에 세 겹으로 단단히 감았다. 핏방울이 첫 번째 밴드 틈으로 스며 나왔지만 바깥쪽 방수 필름에 가로막혔다. 그녀는 다시 식칼을 쥐고 물을 썰기 시작했다. 반찬 접시들이 도마 가장자리에서 달그락거리며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아침 8시 반, 안방 문이 뻑뻑한 마찰음을 내며 열렸다. 남편 강재혁이 슬리퍼를 질끌 끌며 걸어 나왔다. 한쪽 머리가 까치집처럼 솟아있었고 소매 끝에 보풀이 잔뜩인 회색 맨투맨 티셔츠 차림이었다. 그는 식탁 앞에 우뚝 멈춰 서서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반찬들을 쓱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장조림이 너무 두껍네. 우리 엄마가 또 한 소리 하시겠다. 재혁은 그 한마디만 툭 던지고는 주방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는 데일밴드가 덕지덕지 감긴 은서의 손가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냉장고 문을 열어 요플레를 하나 꺼내더니 은박지 뚜껑을 핥아먹고는 거실 소파에 풀썩 주저앉았다. 그러고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스마트폰 화면만 위로 쓱쓱 밀어넘기기 시작했다. 은서는 아일랜드 식탁 뒤에 서서 약간 구부정한 재혁의 뒤통수를 3초간 가만히 응시했다. 이내 그녀는 다시 식칼을 집어들고 접시에 담긴 장조림 고기들을 하나하나 도마 위로 꺼내 납작하게 누른 뒤 한 겹씩 더 얇게 저면했다. 냉장고 문에는 편의점에서 프린트해온 길쭉한 영수증 모양의 종이가 붙어 있었는데 이미 모서리가 둥글게 말려 올라가 있었다. 이번 달 가게 지출 내역서였다.
은서는 어젯밤 노란색 형광펜으로 모든 항목에 줄을 그어두었다. 과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자 187만 원, 시어머니 청담동 아파트 관리비 82만 원, 시누이 영어 학원비 65만 원. 노란색 형광펜 자국을 따라 오른쪽으로 시선을 옮겨보면 모든 숫자의 끝, 입금자 란에는 오직 세 글자만 찍혀 있었다. 강은서. 재혁의 이름 옆은 텅 비어 있었다. 타이핑을 하다가 빼먹은 게 아니라 실제로 그가 낸 돈이 단 1원도 없기 때문이었다. 오전 10시, 주방 정리를 반쯤 끝냈을 무렵 은서의 앞치마 주머니 안에서 스마트폰이 징징 울렸다. 화면에는 어머님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그녀는 앞치마에 손을 두어 번 쓱쓱 닦고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네, 어머님. 수화기 너머로지만 하면 며느리한테 꽤 젠틀하게 대해주는 거다라는 특유의 우월감이 깔린 시어머니 조정숙 여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은서야, 오늘 한남동 송암가게 룸 예약해뒀다. 내 시아버지 칠순인데 없어 보이면 쓰니. 넌 좀 일찍 가서 세팅 좀 도와라. 손님들 오셨을 때 우리 집안이 근본 없다는 소리 안 듣게 눈치껏 잘하고. 네, 어머님. 일찍 가 있겠습니다. 조정숙 여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전화기 너머로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 참, 시어머니의 말의 속도가 살짝 느려졌다. 오늘 오시는 분들은 다 우리 강씨 집안 핏줄들이니까 내 친정 부모님 쪽은 따로 연락 안 했지? 와봤자 앉을 자리도 마땅찮고 서로 급이 안 맞아서 껄끄럽기만 하잖니.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은서의 손가락에 서서히 힘이 들어갔다. 핏기가 가신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도드라졌다. 은서의 부모님은 전라남도 여수에서 수산시장 옆 작은 생선 가게를 하셨다. 두 분이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 딸을 보러 오실 때면 늘 스티로폼 박스에 얼음을 가득 채워 직접 담근 간장게장을 바리바리 싸오셨다. 하지만 조정숙 여사는 그 게장을 입에 대기는커녕 박스를 쓱 쳐다보고는 비린내가 너무 진해서 청담동 엘리베이터에 냄새 밴다며 은서더러 도로 과천으로 가져가라고 했었다. 네, 어머님. 연락 안 드렸습니다. 은서의 목소리는 높낮이 하나 없이 차분했다. 그럼 됐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오늘 챙길 거 많으니까 전화는 일방적으로 툭 끊겼다. 낮 12시, 은서는 한남동에 있는 최고급 한정식집 송암각에 도착했다. 정원이 딸린 고급스러운 식당이었다. 돌로 된 길을 밟고 들어가자 짙은 소나무 향과 은은한 향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은서는 주차장과 예약된 룸 사이를 혼자서 3번이나 오가며 트렁크에 실려있던 거대한 꽃바구니, 4단짜리 칠순 축하 떡 케이크, 그리고 시아버지의 사진이 크게 박힌 대형 현수막 보드 2개를 전부 옮겼다. 룸은 아주 넓었고 바닥에는 따뜻하게 보일러가 들어와 있었다. 은서는 신발을 벗고 나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아까 꽃바구니를 나르다 떨어진 흙먼지와 물자국을 걸레로 꼼꼼하게 닦아냈다. 그때 고급스러운 원목 미닫이 문이 스르륵 열렸다. 시누이 강수현이 명품 스트랩 샌들을 또각거리며 안으로 들어왔다. 수현은 손에 들고 있던 명품 백을 구석 의자에 툭 던져놓더니 아직 바닥에 엎드려 있는 은서를 위해서 아래로 내리깔아 보았다. 언니, 오늘 옷이 그게 뭐야? 수현의 시선이 은서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훑고 지나갔다. 은서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옷차림을 내려다보았다. 짙은 남색 긴팔 원피스. 그녀의 옷장 속에서 그나마 제일 멀쩡한 옷이었다. 작년에 SPA 브랜드 매장에서 시즌 오프 세일할 때 79,000원을 주고 산 옷이었다. 오늘 그래도 우리 아빠 칠순 잔치인데 수연이 한심하다는 듯 한숨을 푹 쉬었다. 옷을 그렇게 입고 오면 손님들이 우리 집안 다 망한 줄 알 거 아니야? 언니도 신경 좀 쓰지 그랬어. 수연이 손을 들어 자신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 움직임에 맞춰 그녀의 손목에 채워진 로즈 골드빛 다이아몬드 팔찌가 조명을 받아 은서의 눈을 찔렀다. 은서는 저 팔찌의 출처를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작년에 수현이 뉴욕으로 단기 어학연수를 가겠다고 떼를 썼을 때 조정숙 여사는 당장 현금이 안 돈다며 은서에게 유학보증금을 먼저 내라고 종용했었다. 은서가 이를 꽉 물고 그 큰 돈을 입금해 줬지만 정작 수현은 비자 발급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수현의 통장으로 고스란히 환불된 그 돈은 어느새 저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팔찌로 둔갑해 있었다. 수현은 아마 그 돈이 원래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건지 까맣게 잊었을 것이다. 미안해. 이따 화장실 가서 단정하게 정리할게. 은서는 바닥을 짚고 일어서며 더러워진 걸레를 손에 꽉 쥐었다. 수현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오후 1시 본격적인 연회가 시작됐다. 30명이 넘는 친척들이 두 개로 길게 이어 붙인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불판 위에서는 최고급 한우갈비가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고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며 술을 따랐다. 은서는 미닫이문과 가장 가까운 제일 구석 자리에 배정받았다. 원래 그 자리는 직원들이 음식을 나르고 빈 접시를 빼가기 편하게 비워두는 곳이라 문이 열릴 때마다 찬바람이 쌩쌩 들어왔다. 은서의 맞은편에는 시어머니의 여동생, 즉 시이모가 앉아 있었다. 그 여자는 자리에 앉자마자 은서의 낡은 원피스 깃, 귀걸이 하나 없는 휑한 귓불, 그리고 수년간의 가사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등을 빤히 뜯어보았다. 마트에서 떨이 채소의 유통기한을 검사하는 듯한 대놓고 무시하는 눈빛이었다. 상석에 앉은 시아버지 강상호는 얼굴이 불그스름하게 달아올라 기분이 좋아 보였다. 그가 술잔을 들어 올리며 문가에 앉은 은서 쪽을 쓱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은서야, 오늘 아침부터 고생 많았다. 은서가 막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려던 찰나 시어머니 조정숙 여사가 접시를 불쑥 내밀며 시아버지의 말을 칼같이 잘라버렸다. 여보, 이거 좀 드셔봐요. 내가 특별히 제주도에서 비행기로 직송시킨 흑돼지야. 시어머니의 몸이 교묘하게 은서를 향한 시아버지의 시야를 가려버렸다. 식사 내내 이런 상황이 반복되었다. 친척들 중 누군가가 과천 아파트는 살만한지 묻거나 은서가 남편 재혁의 일에 대해 말이라도 꺼내려 치면 조정숙 여사는 어김없이 더 큰 목소리로 대화의 주도권을 낚아챘다. 이 룸안에서 은서의 목소리는 그저 재빨리 치워버려야 할 밥상 위에 불순물 취급을 받았다. 연회가 시작된 지 1시간 반이 지나 고기 불판이 3번이나 갈리고 손님들의 목소리에 취기가 돌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조정숙 여사가 갑자기 들고 있던 은수저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젓가락이 새하얀 백자 수저받침에 부딪히며 챙하는 맑은 소리를 냈다. 그녀는 냅킨으로 입가를 톡톡 닦아내더니 자, 지금부터 중대한 발표를 하겠다는 듯 근엄한 표정으로 좌중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룸안을 가득 채우던 웅성거림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조정숙 여사는 자기 옆에 놓아둔 악어 가죽백을 열더니 반으로 접힌 길쭉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녀는 종이를 쫙 펴더니 긴 테이블의 절반을 가로질러 은서의 코앞으로 그 종이를 쓱 밀어보냈다. 송암각의 선결제 계산서였다. 종이 위에는 룸 대관료, 20인분 최고급 한우 코스, 추가로 시킨 해산물 모둠, 그리고 한 병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고급 전통주 내역이 빼곡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맨 아래 칸, 총합계 금액이 선명하게 눈을 찔렀다. 501만 4천 원. 은서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룸안에서 밥을 먹고 있던 모든 친척의 귀에 정확하게 내리꽂히듯 또렷했다. 은서는 그 숫자들을 가만히 내려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너도 알다시피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우리 강씨 집안 진짜 핏줄들 아니니. 조정숙 여사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며 두 손을 무릎 위에 우아하게 포겠다. 그녀의 눈빛에는 내가 너에게 큰 시혜를 베푼다는 듯한 당연한 동정심이 서려 있었다. 넌 우리 집안 사람도 아니고 외부인이잖니. 내가 계속 여기 앉아있으면 어르신들끼리 속 깊은 얘기도 못 나누고 다들 껄끄러워해. 너도 고기 배불리 먹었지? 나가서 카운터에서 저거 계산 좀 하고 넌 그만 먼저 가보렴. 순간 룸안의 공기가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인 것처럼 싹 사라졌다. 정확히 2초간의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그러자 은서 맞은편에 앉아있던 시이모가 가장 먼저 술잔을 들어 홀짝이더니 옆에 앉은 친척에게 몸을 돌려 어느 피부과 주름 보톡스가 더 싼지 소곤소곤 떠들기 시작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 눈치를 보며 젓가락을 다시 집어들었다. 은서는 계산서를 쳐다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약 1m쯤 떨어져 앉아있는 남편, 강재혁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재혁은 은서를 보지 않았다. 그는 푹 고개를 숙인 채 숟가락을 들고 자기 앞에 된장찌개를 아주 천천히 휘젓고만 있었다. 한 바퀴, 그리고 또 한 바퀴. 그는 마치 그 탁한 뚝배기 국물 속에 국가 경제를 좌우할 엄청난 기밀 문서라도 숨겨져 있는 것처럼 온 정신을 집중해서 찌개를 젓고 있었다. 숟가락 끝이 까만 뚝배기 벽을 긁으며 스스슥, 스스슥 하는 신경질적인 소리를 냈다. 은서의 귓가에 갑자기 삐하는 날카로운 이명이 울렸다. 손끝과 발끝에서부터 뜨거운 피가 정수리를 향해 역류하는 기분이 들었다. 8년. 결혼하고 8년 동안 그녀는 재혁이 말아먹은 스타트업의 빚더미를 대신 청산해 주었고 시어머니가 사는 청담동 고급 아파트에 그 비싼 관리비를 매달 대신 납부했으며 시누이의 가짜 유학자금과 밀린 카드값까지 자기 돈으로 막아주었다. 결혼 전 그녀의 통장에 고스란히 찍혀있던 9,600만 원의 예금은 지금 스마트폰 뱅킹 앱을 켜면 고작 11만 원으로 쪼그라들어 있었다. 오늘 이 식당에서 가장 싼 단품 요리 하나 시켜 먹을 수 없는 돈이었다. 그런데 지금 문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을 맞으며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녀에게 30명이 넘는 시댁 식구들 앞에서 너무나도 명확한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너는 외부인이다. 은서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허파가 팽창하며 가슴 안쪽이 뻐근하게 아파왔다. 그녀는 오른손을 뻗어 엄지와 검지로 그 길쭉한 계산서의 끝부분을 꽉 잡았다. 종이가 그녀의 손끝에서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다. 그리고 그녀는 웃었다. 억울함을 삼키며 억지로 짓는 쓴웃음이 아니었다. 체면을 차리기 위해 입꼬리만 끌어올리는 가짜 웃음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미치도록 엉켜있던 실타래에서 마침내 첫 가닥을 찾아냈을 때 터져나오는 완벽하게 후련한 웃음이었다. 그녀는 양손으로 계산서의 위아래를 움켜쥐고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었다. 찍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빳빳한 영수증 종이가 정확히 반으로 찢어졌다. 루만이 다시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된장찌개를 젓고 있던 재혁의 숟가락도 허공에 멈춰섰다. 은서는 찢어진 2장의 종이를 겹쳐 잡고 다시 한번 사정없이 찢어버렸다. 갈기갈기 찢긴 종이 조각들이 그녀의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 테이블 위로 눈꽃처럼 흩날렸다. 그중 몇 조각은 조정숙 여사 앞에 놓여있던 채 먹다 남은 한우 갈비뼈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다. 어머님 은서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다. 미세한 떨림도 악을 쓰는 히스테리도 없었다. 조정숙 여사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방금 전까지 얼굴에 떠올라 있던 특유의 우월감은 경악으로 바뀌어 있었다. 너 지금 제정신이니? 미쳤어. 어머님께서 방금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은서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마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라고 말하듯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제가 외부인이라고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테이블 위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쓱 훑어본 뒤 마지막으로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남편 재혁에게 시선을 던졌다. 그럼 더더욱 외부인한테 밥값을 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은서는 의자를 뒤로 쓱 빼서 몸을 돌려 나온 뒤 다시 빈 의자를 테이블 아래로 반듯하게 밀어 넣었다. 그녀는 테이블에 놓인 단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보리차 잔은 쳐다보지도 않았고 입을 떡 벌리고 있는 친척들의 얼굴도 안중에 없었다. 천천히들 드세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원목 미닫이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복도에서 불어온 서늘한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송암각 대문을 나서자 11월의 차가운 서울바람이 칼날처럼 얼굴을 베고 지나갔다. 은서는 도로변 은행나무 아래에 우두커니 서서 쌩쌩 달리는 차들을 바라보며 정확히 3분 동안 멍을 때렸다. 이내 그녀는 코트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능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농협은행 앱을 실행시켰다. 농협은행 주계좌 잔액 11만 3,420원. 그녀는 앱을 종료하고 이번에는 채무통합조회 앱을 켰다. 재혁이 몰래 대출을 받을까 봐 빚관리를 한답시고 연동해 둔 앱이었다.
화면이 로딩되자마자 눈을 찌를 듯한 붉은색 숫자로 세 줄의 빚이 떴다. S은행 신용카드 결제 대금 1,740만원. K은행 신용카드 결제 대금 890만원. 국민카드 결제 대금 2,260만원. 이 카드들은 전부 남편 재혁이 긁고 다니는 것들이었지만 명세서의 실제 상환 보증인 란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강은서라는 이름 세 글자가 박혀 있었다. 3년 전 재혁이 대출을 돌려막다 연체를 밥 먹듯 하는 바람에 그의 신용등급은 7등급 나락으로 떨어졌었다. 대한민국에서 신용 7등급이라는 건 금융권에서 사실상 사망선고나 다름없었고 제1금융권은커녕 그 어떤 카드사도 그에게 카드를 발급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은서가 매달 들어오는 안정적인 월급을 담보로 보증을 서주었고 그녀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 자신의 월급 통장에서 카드값을 다달이 이체하며 막아왔던 것이다. 은서는 스마트폰 화면을 껐다. 새카매진 액정 위로 추위에 꽁꽁 얼어 붉어진 그녀의 얼굴이 비쳤다. 그녀는 도로변으로 걸어나가 빈차 표시등이 켜진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수중에 남은 전 재산 11만 원 중 일부를 헐어 과천의 낡은 아파트 주소를 댔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였다. 아파트는 불을 켜지 않아 컴컴했고 거실은 해가 들지 않는 북향이라 유독 스산하게 느껴졌다. 은서는 코트를 벗지도 실내화로 갈아 신지도 않았다. 그녀는 현관문 앞에 선 채 그 차가운 타일 바닥에 그냥 풀썩 주저앉았다. 현관문 너머 복도에서는 이웃 주민들이 걸어가는 발소리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띵 소리가 이따금씩 들려왔다. 그녀는 다리에 쥐가 날 때까지 그 어둠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마침내 몸을 돌린 그녀는 현관 신발장 맨 아래 칸의 문을 열었다. 유행이 지나 처박아둔 겨울 부츠들 뒤편에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은서는 그 봉투를 끄집어내어 안에 들어있던 A4 용지 몇 장을 쏟아냈다. 그것은 석 달 전 재혁이 또다시 사무실 운영 자금이 막혔다며 그녀에게 손을 벌렸을 때 그녀가 몰래 서초동 법조타운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상담을 받고 받아온 협의혼 재산분할 예상표였다. 물론 당시에는 이 종이를 받아오고 나서 재혁이 내가 진짜 외주 작업 열심히 따올게. 은서야 나 한 번만 더 믿어줘라고 매달리는 바람에 다시 신발장 깊숙한 곳에 쑤셔박아 두었지만 그녀는 차마 이 서류를 버리지 못했었다. 은서는 복도 센서 등이 외시경 렌즈를 통해 찔끔찔끔 비춰주는 희미한 빛에 의지해 그 문서의 맨 아랫줄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변호사가 붉은 펜으로 꾹꾹 눌러 쓴 메모가 적혀 있었다. 모든 대납 이체 내역을 증빙할 경우 아내 측은 비증 여성 부당이득 반환 및 공동재산 분할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음. 예상 회수 가능 금액 7,200만원 9,400만원. 글씨는 또렷했고 종이를 뚫을 듯 힘이 실려 있었다. 은서가 연회장을 박차고 나온 그날 밤 남편 강재혁은 과천 아파트로 돌아오지 않았다. 밤 11시 30분 은서가 막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침대 협탁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 화면이 번쩍 켜졌다. SNS 메신저에 새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알림창이었다. 강재혁, 너 오늘 우리 엄마 체면 완전 구기게 만들었더라. 친척들 다 모인 데서 진짜 개망신이었어. 너 당분간 혼자 있으면서 머리 좀 식혀라. 은서는 그 두 줄짜리 문장을 10초 동안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밤길에 어떻게 집에 들어가냐는 안부도 없었고 어처구니 없는 계산서 폭탄에 대한 사과도 없었으며 심지어 성에 있는 마침표 하나조차 찍혀있지 않은 건방진 통보였다. 그녀는 이불을 걷어내고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았다. 방 안은 적막했고 벽시계 초침이 째깍째깍 움직이는 소리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어 아까 낮에 보았던 그 채무 통합조회 앱을 다시 실행시켰다. 화면에는 여전히 세 줄의 붉은색 빗더미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다. 은서는 우측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버튼을 눌러 자동이체 설정 메뉴를 찾아 들어갔다. 그녀의 검지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딱 1초간 머물렀고 이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버튼을 꾹 눌렀다. 화면 한가운데 커다란 시스템 경고창이 팝업으로 떴다. 자동이체를 해지하실 경우
직접 결제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심각한 연체 기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고객님의 신용평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도 자동이체를 해지하시겠습니까? 은서는 붉은색으로 칠해진 확인 버튼을 꾹 눌렀다. 화면 중앙에서 로딩 아이콘이 두 바퀴쯤 핑그르르 돌더니 이내 상단에 초록색 알림 메시지가 떴다. 세건이 신용카드 자동이체 해지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액정의 창백한 빛이 은서의 얼굴을 비추었다. 화면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표정은 방금 전 싱크대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수도꼭지를 가볍게 잠그고 돌아선 사람처럼 소름 끼치도록 평온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아침. 은서는 안방 옷장을 열어 자기 소유의 옷까지 몇 벌을 캐리어에 우겨넣고 있었다. 그때 침대 위 스마트폰이 울렸다. 액정에는 어머님이라는 두 글자가 번쩍거리고 있었다. 은서는 털실로 짠 스웨터 하나를 반듯하게 개어 캐리어 구석에 쑤셔넣고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다. 호흡은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다. 은서야, 시어머니 조정숙 여사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넘어왔다. 그녀의 말투에는 어른인 내가 먼저 넓은 아량으로 계단을 놔줄 테니 넌 얼른 고개 숙이고 내려와라라는 식의 강압적인 관용이 묻어 있었다. 내가 다 안다. 그날 식당에서 내가 많이 서운했겠지? 하지만 너도 며느리로서 이해를 해야지. 그 자리에 어르신들이 쫙 깔렸는데 나도 시어머니로서 가오가 있지 않니 뭐. 다 지난 일이니 더 이상 왈가왈부 안 하마. 짐 싸들고 와서 내 시아버지한테 싹싹 빌고 끝내자꾸나. 은서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로 조정숙 여사가 무언가 종이를 바스락거리며 뒤적이는 소리만 들려왔다. 아, 참, 조정숙 여사의 말투가 1초 만에 다시 원래의 뻔뻔한 명령조로 돌아왔다. 이번 달 청담동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날아왔더라. 이번엔 94만 원 나왔어. 오늘 오후 은행 문 닫기 전까지 내 통장으로 칼같이 입금해라. 연체료 물게 하지 말고. 은서는 캐리어 안에 반쯤 튀어나온 보풀 일어난 남색 원피스를 무심히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대답은 아주 짧고 명료했다. 안 냅니다. 수화기 너머의 숨소리가 뚝 멎었다. 무려 5초 동안 귓가에는 지지직거리는 미세한 전파 소리만이 맴돌았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조정숙 여사의 목소리가 갑자기 8옥타브쯤 솟구쳤다. 고막을 찢어버릴 듯 날카로운 쇳소리였다. 강은서, 너 미쳤어. 내가 지금 네 안에서 안 낸다고 주둥이를 놀려? 어머님. 은서는 스마트폰을 귀에서 살짝 떼어내며 마치 냉장고 사용 설명서를 읽어내려가듯 덤덤하게 말했다. 송암각에서 분명히 제 귀에 대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외부인이라고요. 너, 인연이. 외부인은 남의 집 청담동 아파트 관리비 같은 거 안 내줍니다. 그런 건 대개 아드님더러 직접 내라고 하세요. 은서는 붉은색 통화 종료 버튼을 꾹 눌러버렸다. 그러고는 스마트폰을 침대 위로 툭 던졌다. 그녀는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바닥은 땀 한 방울 없이 뽀송뽀송했고 손끝은 전혀 떨리지 않았다. 누군가를 거절하고 잘라내는 것이 생각했던 것보다 100배는 더 쉬운 일이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강씨 집안 전체가 숫자가 만들어낸 나비 효과를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다. 남편 재혁의 명의로 된 3장의 신용카드가 전부 동시에 연체되었다. 은행의 채무 추심 시스템은 냄새를 맡은 사냥개처럼 미친 듯이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오후 2시, 강서구에 위치한 어느 허름한 오피스텔 3층. 재혁이 운영하는 조그만 웹디자인 작업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직원은 달랑 3명뿐이었고 창가 쪽에 앉아있던 재혁의 대학 후배의 자리에서 사무실 유선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전화를 받은 후배는 몇 초간 수화기를 귀에 대고 있더니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급히 수화기 마이크 부분을 손바닥으로 틀어막고 모니터 앞에서 신나게 총싸움 게임을 하고 있던 재혁을 돌아보았다. 형. 후배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다. S은행 신용카드 추심팀에서 전화 왔는데요. 형, 지난달 카드 대금 연체됐다고. 총 금액이 1,740만 원이래요. 지금 당장 본인 바꿔달라는데요. 마우스를 미친 듯이 클릭하던 재혁의 손이 일순간 굳어버렸고
화면 속 그의 게임 캐릭터는 장렬하게 헤드샷을 맞고 쓰러졌다. 그의 머릿속을 스친 첫 번째 감정은 내가 빚이 이렇게 많았나 하는 깨달음이 아니었다. 새파랗게 어린 후배 직원 앞에서 개차반 같은 재정 상태가 까발려졌다는 끔찍한 수치심과 폭발할 듯한 분노였다. 그는 책상 위에 던져두었던 스마트폰을 낚아채듯 집어들고 작업실 밖 비상계단으로 뛰쳐나갔다. 그러고는 부서져라 액정을 두드려 은서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한참을 울린 뒤에야 통화가 연결되었다. 강은서. 너 지금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재혁이 스마트폰을 향해 침을 튀기며 짐승처럼 포효했다. 그의 고함이 텅 빈 콘크리트 계단통을 쩌렁쩌렁 울렸다. 내가 자동이체 다 끊었어. 지금 작업실로 추심팀에서 전화 오고 난리 난 거 몰라? 내 신용등급 여기서 한 칸만 더 떨어지면 나 이제 내 이름으로 핸드폰 개통도 못해. 당장 대금 이체해놔. 당장. 수학이 너머는 어딘가 좀 시끌벅적했다. 배경음으로 37번 고객님, 이 번창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기계적인 여성의 안내 멘트가 들려왔다. 은서는 지금 과천시청 종합민원실의 차가운 스테인리스 대기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방금 뽑은 순번 대기표가 쥐어 있었다. 그녀는 표에 찍힌 숫자를 쓱 내려다보았다. 37번, 그녀 앞에는 아직 12명의 대기자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재혁의 귀가 찢어질 듯한 포효에도 스마트폰을 멀리 떼지 않고 마이크에 대고 또박또박 한 글자씩 힘을 주어 말했다. 강재혁. 비상계단에서 길길이 날뛰던 재혁의 입이 떡 벌어졌다. 결혼 생활 8년 내내 은서는 그를 늘 겨복 아니면 재혁 씨라고 불렀다. 그녀의 입에서 성과 이름을 합친 풀네임이 튀어나온 건 오늘이 처음이었다. 그 세 글자는 시베리아의 얼음장보다 더 서늘하게 꽂혔다. 그 카드, 내 이름으로 내가 긁고 다닌 내 빚이야. 그 돈 중에 내 입으로, 내 몸으로 들어간 돈 단 1원도 없어. 은서는 벽에 걸린 전광판의 숫자가 틱, 틱하고 넘어가는 것을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법적으로 따져보면 그 돈은 나랑 머리카락 한 올만큼도 상관없는 남의 빚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몸으로 때우든 파산을 하든 내가 해결해. 너 지금 그게 무슨 개소리야? 강은서, 너 당장... 은서는 가차없이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다. 마침징 하는 소리와 함께 전광판에 37번이 떴다. 그녀는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어주는 창구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조정숙 여사가 자기 아들의 모든 신용카드가 막혀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챈 건 그날 밤이었다. 재혁은 집 앞 편의점에서 5,000원짜리 담배 한 갑조차 자기 카드로 결제하지 못해 쩔쩔맸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조정숙 여사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명품백을 덜렁거리며 과천 아파트로 쳐들어왔다. 그녀는 501호 현관문 앞에 떡하니 서서 아주 익숙한 손놀림으로 도어록 뚜껑을 위로 밀어 올린 뒤 6자리 숫자를 타다닥 눌렀다. 은서의 생일이었다. 삑삑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조정숙 여사는 미간을 확 구기며 자기가 손가락을 헛디뎠나 싶어 다시 한번 힘주어 번호를 눌렀다. 삑삑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망석중처럼 굳어버렸다. 곧이어 활화산 같은 분노가 정수리를 뚫고 솟구쳤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명품백을 휘둘러 묵직한 철문을 쾅쾅 내리치기 시작했다. 강은서, 너 당장 문 안 열어? 내년이 감히 안에 꼭꼭 숨어서 뭘 어쩌자는 속셈이야. 조정숙 여사의 앙칼진 목소리가 복도를 쩌렁쩌렁 울리며 센서 등을 죄다 켜버렸다. 내년이 감히 비밀번호를 바꿔?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이 집명의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다 내 집인 줄 아냐? 이거 첫 계약할 때 계약금 싸준 건 우리 강씨 집안 돈이야. 당장 튀어나와. 우리 강씨 집안 아니었으면 넌 그냥 전라도 총구석에서 비린내 풀풀 풍기는 생선 장수년에 불과해. 그런 주제에 감히 시어미 관리비를 안 내? 내 아들 카드값을 연체를 시켜. 이 호로잡년아, 당장 문 열어. 그때 바로 옆집 502호의 문이 스르륵 아주 조금 열렸다. 김 여사가 문틈 사이로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를 들이밀고 복도에서 미친년처럼 방방 뛰며 악다구니를 쓰는 조정숙 여사를 고스란히 찍고 있었다.
김 여사는 평소에 복도에 외제차를 막무가내로 주차해두고 이웃들에게 갑질을 일삼던 자칭 청담동 사모님의 행태를 단단히 벼르고 있던 참이었다. 딱 3분짜리 이 동영상은 그날 오후 대한민국에서 가장 회원수가 많은 대형 맘카페에 즉각 업로드되었다. 제목은 아주 직관적이고 자극적이었다. 청담동 시어머니가 경기도 과천 며느리 집문 부수며 카드값 내놓으라고 폐악질 부리는 영상. 영상 속에서 조정숙 여사가 꾀꾀거린 전라도 생선 장수년기라는 천박한 폭언은 자막이 필요 없을 만큼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단 3일 만에 이 게시물의 조회수는 40만 뷰를 가뿐히 돌파했다. 하지만 조정숙 여사가 그날 아침 20분 동안 철문이 부서져라 두들겨댄 헛수고는 그저 허공에 삽질을 한 것뿐이었다. 왜냐하면 은서는 애초에 그 집안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 시각 은서는 서초동 법조타운의 번듯한 빌딩 7층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육중한 원목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녹차 한 잔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오른손에 검은색 모나미 볼펜을 꽉 쥔 채 눈앞에 놓인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려다보았다. 문서 맨 위에는 굵고 새카만 고딕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위임장. 은서는 그 종이를 노려보며 지난 8년간의 구질구질했던 결혼 생활 중 단 한순간의 따뜻했던 기억조차 떠올리지 않았다. 그녀는 볼펜 자국이 종이 뒷면까지 베어날 정도로 힘을 주어 위임인 난의 강은 서 세 글자를 또박또박 적어내렸다. 볼펜 초기 종이 위를 긁으며 사각하는 경쾌한 소리를 냈다. 마지막 서자의 동그라미를 그리는 순간 그녀는 지난 8년 동안 가슴 한구석을 꽉 막고 있던 더럽고 탁한 공기가 코를 통해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박지은 변호사가 손을 뻗어 서명이 완료된 위임장을 자신의 앞으로 쓱 당겨갔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강은서라는 세 글자 위에 1초 정도 머물렀고 이내 파일을 탁 덮으며 콧대 위에 걸쳐진 무태 안경을 치켜올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초동 법조타운 7층의 뷰는 서울가정법원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11월의 잿빛 하늘 아래 솟아있는 법원 건물의 외벽이 오늘따라 유독 서늘하게 느껴졌다. 이렇게 마음을 굳히셨으니 이제부터 우리는 아주 지루하고 꼼꼼한 밑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는 그녀의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만큼이나 군더더기 없이 예리했다. 오늘 당장 은행으로 가셔서 지난 8년 동안 은서 씨 명의로 된 모든 계좌의 거래 내역서를 싹 다 발급받아 오세요. 최근 것만 뽑지 마시고 반드시 결혼하기 전 은서 씨가 모아두었던 종잣돈이 찍힌 시점부터 전부 다 떼어 오셔야 합니다. 어머님 아파트 관리비 낸 내역, 남편 카드값 대납한 내역, 시누이 학원비 긁어준 내역까지 전부 다요. 그리고 각 항목별로 형광펜 색깔을 다르게 해서 일일이 체크하세요. 이건 엄청난 노가다가 될 겁니다. 은서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이제는 다 식어버린 녹차 잔을 들어 한 모금 축였다. 오늘 오후에 바로 은행부터 가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측 변호사는 10중 8구 이 돈은 전부 생활비를 위한 공동 지출이었다거나 아니면 며느리가 자발적으로 시댁에 증여한 돈이다라고 물고 늘어질 겁니다. 박 변호사가 포스트잇에 형광펜 끝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우리가 이 돈을 단순한 며느리의 도리가 아니라 비증 여성 부당이득으로 규정하려면 은서 씨가 이 돈을 낼 때 시어머니의 강압적인 지시가 있었거나 남편이 빌려달라 혹은 나중에 갚겠다는 조건으로 가져갔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혹시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 남아있는 거 있으신가요? 네, 전부 다 있습니다. 은서가 찻잔을 내려놓았다. 지난 8년간 조정숙 여사가 은서에게 돈을 요구할 때마다 썼던 그 아나무인 격의 명령조 텍스트들, 그리고 남편 재혁이 돈을 뜯어갈 때마다 집원 달만 좀 막아줘. 다음 달에 작업 대금 들어오면 이자 쳐서 갚을게라며 앵무새처럼 지저귀던 그 수백 통의 메시지들. 은서는 그 대화방을 단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었다. 딱히 그들을 의심하거나 뒷조사를 하려고 모아둔 것은 아니었다. 그저 매일 퇴근하고 돌아와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하느라 반찬 만들고 청소하고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대출 연체 경고 문자를 막아내느라 스마트폰 용량을 정리할 아주 잠깐의 여유조차 없었기 때문이었다.
전부 내보내기 해서 캡처하고 시간 순으로 정리하세요. 박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강은서 씨, 진흙탕 싸움 치를 준비 단단히 하십시오. 2주라는 시간 동안 은서는 퇴근 후에 모든 여가 시간을 영수증과 내역서를 정리하는 데 쏟아부었다. 과천 낡은 아파트의 거실 바닥에는 각 은행 영업점에서 뽑아온 거래 내역서가 융단처럼 깔려 있었다. 종이마다 붉은색과 검은색 숫자들이 빼곡하게 찍혀 있었다. 도트 매트릭스 프린터 특유의 살짝 빛바랜 듯한 글씨체들은 지난 8년 동안 그녀의 피와 살이 어떻게 조금씩 빨려나가는지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은서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3가지 다른 색깔의 형광펜을 쥐고 있었다. 노란색은 조정숙 여사의 지출을 표시하는 데 썼다. 청담동 아파트 관리비, 그녀가 단골로 다니는 최고급 피부과 정액권, 명절마다 친척들에게 돌린 최고급 한우 선물 세트. 분홍색은 신우이 강수연의 청구서를 칠하는 용도였다. 원어민 영어 학원비, 이른바 유학보증금이라 불렸던 돈, 그리고 그 명품 백들의 신용카드 할부금. 가장 많이 쓰인 파란색은 강재혁의 지출 내역을 빼곡하게 덮었다. 웹디자인 작업실의 장비 구입비, 직원들 회식비, 심지어 그가 모바일 게임에 결제한 아이템 값까지 전부다. 모든 내역서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한 권의 두꺼운 책철로 묶인 채 박 변호사의 책상 위에 올려졌을 때는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날이었다. 박 변호사는 오전 내내 그 숫자들을 대조하고 확인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고요한 사무실 안에서 계산기 버튼을 두드리는 타닥타닥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더니 마침내는 기호 위에서 멈췄다. 박 변호사는 계산기 액정에 뜬 숫자를 빤히 바라보더니 안경을 벗고 손가락으로 미간을 꾹꾹 눌렀다. 그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얼마나 됩니까? 은서는 맞은편에 앉아 허리를 꼿꼿하게 편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단정하게 포개고 있었다. 박 변호사가 프린트된 데이터 요약표를 은서의 앞으로 쓱 밀어주었다. 표의 맨 아래 칸, 굵은 검은색 글씨로 1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이 찍혀 있었다. 이틀 뒤 어느 날 밤, 과천 아파트의 복도에 다급한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기온은 이미 영하로 뚝 떨어져 있었다. 강재혁은 패딩 지퍼도 채 올리지 못한 채 그 안에는 여전히 보풀이 잔뜩인 회색 맨투맨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는 강서구의 작업실에서부터 지하철을 타고 허겁지겁 달려왔고 지하철역에서 빠져나온 뒤에는 택시비마저 아까와 집까지 줄곧 뛰어온 참이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허파 속으로 훅 치고 들어온 탓에 501호 현관문 앞에 선 그는 허리를 반으로 접고 격렬하게 거친 숨을 몰아쉬어야만 했다. 그는 손을 들어 비밀번호를 누르려다가 이미 번호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주먹으로 철문을 쾅쾅 2번 내리쳤다. 손바닥이 찌릿찌릿할 정도로 충격이 전해졌지만 집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다. 그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초인종을 꾹 눌렀다. 인터폰 카메라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스피커를 통해 미세한 전류 소리가 흘러나왔다. 은서야, 나야. 문 좀 열어봐. 재혁이 마이크에 입을 바짝 가져다 대고 억지로 쥐어짜낸 듯한 부드러운 말투로 속삭였다. 디스플레이 화면에는 아무 영상도 뜨지 않았고 문도 열리지 않았다. 은서야,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현관 센서 등 켜진 거 밖에서 다 보인다고. 재혁이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찬 공기 탓에 목구멍이 쩍쩍 갈라지고 있었다. 어제 나 신용불량 걸려서 작업실 법인 통장까지 싹 다 동결됐어. 그리고 우리 엄마 집으로 법원에서 소장 날아왔더라. 무슨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금액이 1억 4천 얼마라고 적혀 있던데.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너 변호사 샀어? 인터폰 너머에서는 여전히 지지직거리는 약한 전파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마치 그가 생명력 없는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대고 혼잣말을 하는 것 같았다. 재혁의 표정이 서서히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억지로 꾸며내던 다정한 기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입꼬리가 무의식적으로 비죽이 아래로 처졌다. 은서야, 우리끼리 꼭 이렇게까지 막장으로 가야겠어? 명색이 8년을 같이 산 부부인데 무슨 오해가 생겼으면 마주 앉아서 대화로 풀면 되잖아.
이렇게 다짜고짜 법원부터 찌르는 게 말이 돼? 친척들이 이 꼴을 다 알게 되면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되겠냐고. 찰칵 하는 소리가 났다. 집안에서 인터폰 통화 버튼을 누른 것이다. 싸구려 스피커를 거쳐 묘하게 일그러진 은서의 목소리가 밖으로 흘러나왔다. 한기가 뚝뚝 묻어나는 음성이었다. 체면.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자 재혁은 마치 생명줄이라도 잡은 듯 얼굴을 카메라 렌즈에 닿을 듯 바짝 들이밀었다. 그래, 은서야. 우리 엄마가 그날 식당에서 말실수 심하게 하신 거 나도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본가 찾아가서 엄마한테 소리 지르면서 엄청 따졌어. 진짜야. 며느리한테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하냐고 막 화냈다고. 엄마도 속으로는 엄청 후회하고 계셔. 단지 어른이다 보니 자존심 때문에 먼저 미안하다고 말을 못 하시는 것뿐이야. 내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훌훌 털어버려. 일단 소송부터 취하하고 내일 나랑 청담동 본가 들어가서 다 같이 밥 한 끼 먹으면서 풀자. 응. 내 말대로 하자. 알았지? 모니터 너머의 은서는 품이 넉넉한 스웨터를 입은 채 방금 정수기에서 받은 따뜻한 물 한 컵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녀는 광각 렌즈 탓에 흉하게 일그러진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눈가에 미세한 떨림, 불안하게 흔들리는 동공, 짐짓 동정심을 유발하려 내리깐 목소리. 저 얼굴에 떠오른 모든 표정들이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했다. 지난 8년 동안 밑 빠진 독처럼 뚫린 카드가 빵구를 메우기 위해 그녀의 지갑을 벌려야 할 때마다 그는 늘 저런 표정을 지었었다. 처음에는 세상 불쌍한 척 꼬리를 내리고 그 다음엔 우리는 한 식구잖아라는 말로 올가매고 마지막에는 항상 상황이나 남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그 레퍼토리. 강제혁 든서는 컵을 쥐지 않은 반대쪽 손을 차가운 벽에 짚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파도 하나 없는 호수처럼 잔잔했다. 내가 소리를 질렀다고? 그럼 어머니한테 똑똑히 전해. 끝까지 자존심 세우면서 사과하기 싫으시다면 법원에서 친히 그 낯가죽을 싹 벗겨드릴 테니 각오하시라고. 재혁은 멍하니 입을 벌렸다. 옛날 같았으면 자기가 한숨 한 번만 푹 쉬어도 눈치를 보며 주방으로 쪼르르 달려가 밥상을 차려오던 여자가 저런 지독한 말을 내뱉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는 눈치였다. 강은서, 너 진짜 적당히 좀 해라. 재혁이 마침내 이성을 잃고 악을 썼다. 목소리가 8옥타브쯤 치솟자 복도 센서 등이 번쩍 켜졌다. 내가 빚 좀 진 게 그렇게 큰 죄야? 대한민국에서 스타트업하는 남자치고 대출 없는 사람 어딨어? 남편이 힘들 때 옆에서 내조는 못해줄 망정 꼭 이렇게 등에 칼을 꽂아야겠냐? 야, 그렇게 돈놀이하듯 다 따질 거면 우리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 과천 아파트 계약할 때 우리 집안 이름으로 대출받은 건 싹 빼먹고 얘기하네. 초기 계약금 5천만 원은 내가 결혼 전에 직장 생활하면서 뼈 빠지게 모은 내 돈이었어. 명의만 내 이름으로 해준 건 그때 내가 가장으로서 최소한의 알량한 자존심은 세우게 해달라고 하도 징징대서 내가 양보한 거고 윤서는 8년 내내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그 말을 한 호흡에 쏟아냈다.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락내리락 했다. 하지만 속이 시원하다기보다는 그저 이 상황이 헛웃음이 나올 만큼 어이가 없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대한민국 법원이 그렇게 호락호락할 줄 알아. 재혁이 다시 쾅쾅 철문을 걷어차기 시작했다. 둔탁한 파열음이 텅 빈 복도에 메아리 쳤다. 내가 그깟 이체 내역서 쪼가리 몇 장 들이민다고 1억이 넘는 돈을 홀라당 빼갈 수 있을 것 같아. 꿈깨. 그건 다 부부가 먹고 살려고 쓴 공동 생활비야. 명색이 이 집안 식구라는 년이 돈 좀 보탠 게 뭐 어때서 그래? 그건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은서는 화면 속에서 분노로 일그러져 흉측해진 그의 얼굴을 건조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재혁아 윤서가 그의 발악을 단칼에 잘랐다. 문을 부술 듯 두드리던 소리가 멈췄다. 어머니께서 송암각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지. 나는 외부인이라고. 유은서는 손에 든 물컵을 입가로 가져가 따뜻한 물을 한 모금 삼켰다. 온기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차갑게 식었던 위장을 미세하게 데워주었다. 너도 그 자리에 버젓이 앉아서 꿀 먹은 벙어리처럼 된장찌개나 퍼먹고 있었잖아. 내가 너희들한테 철저한 외부인이라면
지난 8년 동안 외부인이 너희들 주둥이에 쳐넣어준 단 1원조차도 내 의무가 아니야. 법에서는 그걸 부당이득이라고 부르거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화면 속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싹 가시며 허옇게 질려버린 재혁의 낯짝을 빤히 감상했다. 집에 가서 실력 좋은 변호사나 알아봐. 지금 내 바닥난 신용등급으로 변호사 수임료나 카드로 긁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은서는 붉은색 통화 종료 버튼을 꾹 눌러버렸다. 액정 화면이 순식간에 까맣게 꺼졌다. 현관문 너머에서 재혁이 개발악을 하며 쏟아내는 쌍욕과 철문을 발로 걷어차는 소리가 뒤엉켜 들려왔지만 은서는 깔끔하게 무시한 채 불이 켜진 거실로 걸음을 옮겼다. 깊은 밤, 은서는 책상 앞에 앉아 내일 법원에 제출할 마지막 증거 자료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서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메신저 앱에 새 알림이 떴다. 발신자는 신우이 강수현이었다. 은서는 대화창을 터치해 열었다. 강수현이 보낸 메시지는 이랬다. 새언니, 진짜 이렇게까지 법정 싸움으로 가야겠어요. 집안일은 조용히 가족끼리 덮어두고 해결하는 게 맞지. 남들 보기에 꼴싸납잖아요. 그리고 생각 좀 해봐요. 언니가 변호사 써서 악착같이 몇 푼 뜯어낸다고 한들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떡하려고 그래요? 언니 나이도 이제 36인데 우리 강씨 집안 그늘에서 벗어나서 혼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요. 우리 오빠가 연니한테 완전 정 떨어지기 전에 눈치껏 소송 취하해요. 너무 막장으로 가지 말고요. 문장 마디마디마다 조정숙 여사 특유의 오만방자함과 얄팍한 협박이 뚝뚝 묻어났다. 수현의 텅 빈 머리통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어휘들이었다. 시어머니가 옆에 바짝붙어 앉아 토시 하나까지 불러주며 타이핑을 시킨 게 안 봐도 비디오였다. 은서는 나이도 이제 36이라는 대목을 보며 헛웃음을 흘렸다. 그녀는 단 한 글자의 답장도 쳐주지 않았다. 대신 스마트폰의 전원 버튼과 볼륨 하단 버튼을 동시에 꾹 눌렀다. 찰칵 소리와 함께 화면이 하얗게 번쩍였다. 그녀는 대화창을 빠져나와 박 변호사님이라고 저장된 대화방을 열어 방금 찍은 캡처 사진을 전송했다. 그녀는 사진과 함께 메시지를 보냈다. 박 변호사님, 신우이가 방금 보낸 내용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협박성 발언으로 볼 수 있을까요?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박 변호사로부터 엄지를 척 치켜 세운 이모티콘이 도착했다. 연이어 짧은 텍스트가 날아왔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댁 식구들이 보내오는 모든 카톡, 문자, 음성 메시지 절대 지우지 말고 다 보관하세요.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 측이 은서 씨에게 정신적인 가스라이팅과 압박을 가했다는 걸 증명할 아주 훌륭한 땔감들입니다. 그럼 푹 쉬시고 내일 오전 첫 조정기일에 뵙겠습니다. 은서는 알겠습니다라고 짧게 답을 보낸 뒤 스마트폰을 무음 모드로 바꾸고 화면이 바닥을 향하도록 책상 위에 엎어두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제3조정실. 방은 그리 넓지 않았고 내부는 숨이 막힐 정도로 건조하고 삭막했다. 밝은 원목톤의 직사각형 긴 테이블 하나와 짙은 남색 천이 씌워진 회전의자 몇 개가 전부였다. 천장에 달린 형광등에서 미세하게 고주파 소리가 거슬리게 울려 퍼졌다. 조정숙 여사는 긴 테이블의 맞은편에 떡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오늘 아주 작정이라도 한 듯 피디 딱 떨어지는 고급스러운 검은색 투피스 정장을 빼입고 가슴에는 은은한 브로치까지 달았으며 목에는 알이 굵은 진주 목걸이를 두르고 있었다. 그녀는 두 손을 테이블 위에 단정히 모으고 허리를 꼿꼿이 편 채 마치 억울한 누명을 쓰고 끌려온 고고한 양반집 마님처럼 비련의 여주인공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의 바로 옆에는 낯빛이 누렇게 뜬 재혁이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온 얼굴로 앉아 있었다. 늘 입고 다니던 그 찌질한 회색 맨투맨 대신 닐로 사이즈가 엉성하게 큰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이었다. 은서는 그들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평소 입던 평범한 베이지색 카디건 차림에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머리를 하나로 깔끔하게 묶었을 뿐이었다. 그녀의 오른쪽에 앉은 박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노트북과 성인 주먹 두께만 한 서류 뭉치를 아주 여유로운 동작으로 꺼내놓고 있었다. 테이블 짧은 쪽에 앉은 조정위원 판사가
손에 든 소송 기록을 훌훌 넘기며 안경을 치켜 올렸다. 청구인 측은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하며 그동안 시댁 측에 투입된 비증 여성 재산 1억 4,2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측,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정숙 여사 측이 고용한 이제 막 30살이나 넘었을 법한 앳된 남자 변호사가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다. 판사님, 피청구인은 이혼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청구인이 주장하는 그 부당이득 반환 역시 터무니없는 억지입니다. 젊은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온 원고를 흘끔 훔쳐보며 말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청구인이 가족 모임 자리에서 어르신이 훈계조로 던진 가벼운 농담을 혼자 심각하게 오해하여 일시적인 감정 조절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군기를 잡는 과정에서 말투가 좀 거칠었을 수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고부간의 세대 차이와 소통 방식의 오류에서 빚어진 해프닝에 불과합니다. 법률상 규정된 중대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정신적 학대라는 주장은 더더욱 억측입니다. 또한 재산 투입 부분에 관해서는 변호사가 원고를 한 장 넘겼다. 양측이 8년이라는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부부로서 생계를 같이 해왔고 며느리로서 시댁의 대소사를 챙긴 것은 가족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도리였습니다. 이제 와서 앙심을 품고 그 돈을 토해내라는 것은 법의 테두리는 물론이고 인지상정에도 어긋나는 억지 주장입니다. 조정 판사는 묵묵히 메모만 할 뿐 고개를 들지 않았다. 맞은편에서 조정숙 여사가 애처롭게 한숨을 폭 내쉬더니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톡톡 찍어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판사님, 제가 평소에 우리 은서를 친딸처럼 얼마나 끔찍이 아꼈는데요. 그날 식당에서도 혹시나 며느리가 어른들 수발 드느라 피곤할까 봐 배려 차원에서 먼저 들어가 쉬라고 등 떠밀어준 건데 내가 앙심을 품고 이 사다를 내지 뭡니까? 우리 재혁이가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밖에서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집에서 남편 돈이나 갉아먹으면서 뒤로 호박씨를 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요. 박 변호사는 흥분해서 즉각 반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물 흐르듯 아주 차분한 동작으로 노트북 뚜껑을 열고 조정실 벽면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 케이블을 연결했다. 판사님, 피청구인 측에서는 방금 이 돈들이 가족 공동체를 위한 자발적인 도리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발적 도리가 어떻게 뜯겨나갔는지 아주 구체적인 증거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모니터 화면에 공들여 제작한 프레젠테이션 타임라인이 띄워졌다. 2016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화면 전체를 가로지르는 굵은 붉은색 선 위로 수백 개의 말풍선 태그가 징그럽게 매달려 있었다. 박 변호사가 마우스로 그중 하나의 태그를 클릭하자 카카오톡 대화방을 캡처한 이미지가 화면 가득 크게 확대되었다. 2020년 4월 10일 박 변호사가 정확한 발음으로 날짜를 읊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넘쳤다. 피청구인 조정숙 씨가 청구인 강은서 씨에게 보낸 카톡 내용입니다. 원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은서야, 수현이 뉴욕 가는데 당장 보증금이 필요하다네. 집안에 현금이 안 도니까 내가 먼저 580만 원만 융통해라. 다음 달에 내 시아버지 펀드 만기되면 이자 쳐서 돌려줄 테니까. 박 변호사가 고개를 돌려 맞은편의 조정숙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살을 도려내는 수수룡 메스처럼 차갑고 번뜩였다. 피청구인께 묻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먼저 융통하라고 약속하고 나중에 갚겠다고 한 580만 원이 어째서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입금되지 않은 겁니까? 조정숙 씨가 말씀하신 나중이라는 건 혹시 다음 생애를 뜻하는 은어였습니까? 조정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해졌다. 가짜 눈물을 닦아내던 조정숙 여사의 손수건이 허공에 볼품없이 멈춰섰다. 그녀의 아랫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불안한 동공이 사방으로 흔들렸다. 그 순간 재혁이 다급하게 끼어들며 억지를 부렸다. 그건 갑자기 코로나 터지고 제 작업실 운영이 어려워져서 엄마가 타이밍을 놓치신 겁니다. 가족끼리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상환 기일을 좀 미뤄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박 변호사는 코웃음도 치지 않은 채 아주 가볍게 엔터키를 한 번 톡 두드렸다.
모니터 화면이 스르륵 바뀌며 이번에는 신용카드 결제, 대금 명세서 스캔본이 떠올랐다. 2020년 5월. 그러니까 아까 그 유학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간 바로 다음 달입니다. 신우이 강수현 씨의 신용카드 명세서 내역을 보면 청담동 명품 매장에서 까르띠에 로즈 골드 다이아몬드 팔찌를 긁으셨네요. 결제 금액은 공교롭게도 560만 원입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이 560만 원짜리 명품 팔찌의 카드 대금 역시 청구인 강은서 씨의 통장에서 고스란히 자동이체로 빠져나갔다는 점입니다. 박 변호사는 노트북 모니터 각도를 살짝 눕히고 두 손을 깍지 껴서 테이블 위에 올렸다. 판사님. 청구인은 지난 8년 동안 시댁 식구들의 사치스러운 허영심을 채워주는 돈줄 노릇을 했고 청담동 최고급 아파트의 관리비를 대납했으며 심지어 남편의 감당 못할 빚더미 카드값까지 독박을 썼습니다. 피청구인 일당은 돈을 뜯어낼 때마다 매번 급전, 집원 한 번만 가족의 위기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청구인의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더 이상 뜯어먹을 단물이 없어지자 수십 명의 친척들이 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을 주며 내쫓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소통 방식의 오류입니까? 좁은 조정실 벽을 때리는 박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그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무서운 힘이 실려 있었다. 이것은 결혼이라는 합법적인 제도를 방패막이 삼아 한 여자의 피를 8년 동안 조직적이고 악랄하게 빨아먹은 장기적인 재무 착취이자 사기극입니다. 조정숙 여사의 낯빛이 완전히 흑빛으로 변했다. 처음에 짓고 있던 그 고상하고 애처로운 마님 코스프레는 사라지고 과다 출혈로 쓰러지기 직전의 환자처럼 창백해졌다. 그녀는 엉덩이를 튕기듯 거칠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앉아있던 회전의자가 뒤로 쫙 밀려나며 바닥과 마찰에 끼익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다. 이 요망한 년이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려. 내년이 변호사면 다야? 뼈대 있는 우리 강씨 집안이 며느리 돈 몇 푼에 눈이 멀었다고 어디서 멍석을 깔아 조정숙 여사는 삿대질을 해댔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손가락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피청구인, 당장 자리에 앉으세요. 법정에서 언성 높이지 마십시오. 조정판사가 볼펜 끝으로 테이블을 딱딱 치며 매섭게 경고했다. 조정숙 여사는 안절부절 못하는 재혁의 손에 이끌려 억지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은서는 이 아수라장 속에서도 맞은편에 꼿꼿이 앉아 단 한마디도 섞지 않았다. 발작하는 시어머니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테이블 위에 놓인 법원 로고가 박힌 종이컵만 가만히 응시했다. 종이컵 안의 물표면에 미세한 파장이 일고 있었다. 저게 바로 그녀가 지난 8년 동안 상전으로 모셨던 사람의 진짜 밑바닥이었다. 통장 내역이라는 숫자로 겹겹이 쳐놓은 허영의 장막을 걷어내자 뼈대 있는 가문이니 교양이니 떠들어대던 그 주둥이에서 곧바로 시궁창 냄새 나는 본성이 튀어나왔다. 당연한 수순으로 그날의 조정은 그 자리에서 박살이 났다. 사건은 군더더기 없이 곧바로 정식 재판 절차로 회부되었다. 법원의 시계는 답답할 정도로 느리게 돌아갔지만 현실 세계를 덮친 나비 효과는 무자비할 만큼 빠르고 가혹했다. 12월 중순. 서울 하늘에서 날선 얼음 알갱이가 섞인 진눈깨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다. 강재혁은 경기도 의정부시의 어느 후미진 골목에 있는 편의점에서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가장 싼 봉지라면이 가득 담긴 검은색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지퍼조차 제대로 고장난 싸구려 패딩 위로 차가운 빗물이 떨어져 금세 시커먼 얼룩이 번졌다. 재혁의 웹디자인 작업실은 대표의 신용 불량 상태가 소문이 나면서 연달아 핵심 거래처 두 곳을 잃었다. 월 300만 원 선을 유지하던 매출은 한 달 만에 80만 원 밑으로 곤두박질 쳤고 당장 사무실 월세조차 낼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카드 연체 기록 때문에 제1금 윤건 대출은 꿈도 꿀 수 없었고 보증금이 걸린 멀쩡한 전월세 방은 쳐다보지도 못했다. 결국 그는 과천 아파트에서 쫓겨나듯 짐을 빼서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의정부 외곽에 보증금 없이 월세가 똥값인 고시원 반지하 방을 구해야만 했다. 고시원 방은 기껏해야 2평 남짓. 삐걱거리는 싱글 침대 하나와 얇은 합판으로 짠 옷장이 들어가자 발을 뻗고 누울 공간조차 빠듯했다.
벽지 곳곳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쓸어 있었고 허파를 찌르는 반지하 특유의 하수구 역류 냄새가 공기 중에 진득하게 배어 있었다. 재혁은 비닐봉지를 덜렁거리며 고시원 공용 주방으로 기어 들어갔다. 보일러가 고장난 주방은 냉동창고처럼 서늘했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라면 봉지를 뜯어 바닥이 새까맣게 눌어붙은 공용양은 냄비에 털어넣었다. 싱크대에서 찬물을 대충 받아 가스레인지 불을 켰다. 그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쪼그려 앉아 냄비 위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수증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꽁꽁언 두 손은 패딩 주머니에 푹 찔러 넣고 있었다. 주머니 안에서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액정 화면에 신한카드 추심팀에서 발송된 시뻘건 경고 문자가 떠올랐다. 문자 내용은 서늘했다. 강재혁 고객님. 고객님 명의의 신용카드 누적 연체 금액이 1,740만 원에 달합니다. 본 통지서를 수령하신 후 7일 이내에 연체 대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실 경우 당사는 즉각적인 법적 조치에 착수하여 고객님 명의의 모든 예금 및 자산에 대한 가압류 및 강제 집행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물이 끓어오르며 양은 냄비 뚜껑이 달그락달그락 요란한 소리를 냈다. 시뻘건 라면 국물이 사방으로 튀어벌겋게 녹이 쓴 스테인리스 싱크대 상판을 더럽혔다. 재혁은 그 숫자들을 아주 오랫동안 멍하니 노려보았다. 그는 손목에 힘을 주어 스마트폰을 획 뒤집은 뒤 끈적끈적한 기름때가 낀 식탁 위에 액정이 바닥을 향하도록 탁 내려놓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싸구려 나무젓가락을 쪼갰다. 냄비째로 끓어오르는 면발을 한 움큼 집어들어 입안으로 우겨 넣었다. 라면은 혓바닥이 마비될 정도로 작고 끝맛은 지독하게 썼다. 그는 짐승처럼 입안 가득 면발을 밀어넣고 꿀꺽꿀꺽 삼켰다. 목젖이 경련하듯 위아래로 꿀렁거렸다. 지금 입안의 감도는 이 소름 끼치게 짠맛이 싸구려 분말 스프의 조미료 맛인지 아니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오는 비참함의 맛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발송된 1심 판결문이 청담동 고급 아파트의 우편함에 꽂힌 날은 겨울치고는 드물게 햇살이 쨍쨍한 날이었다. 따스한 겨울 햇볕이 통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축구장처럼 널찍한 거실 대리석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조정숙 여사는 벤츠 한 대 값과 맞먹는 이탈리아산 최고급 가죽 소파에 푹 파묻힌 채 그 묵직한 판결문 뭉치를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부여잡고 있었다. 법원의 판결은 한치의 이변도 없었다. 완벽한 은서의 승리였다. 판결문에는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을 만큼 냉혹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원고 강은서가 혼인 기간 동안 시댁에 투입한 개인 재산은 비증 여성 부당이득으로 인정됨. 따라서 피고 강재혁과 그 일가족은 원고에게 총액 1억 4,200만 원을 3년 분할로 즉시 반환할 것, 아울러 피고 측의 지속적인 경제적 착취 및 정서적 가스라이팅을 입증하는 다수의 통화 녹음과 메시지 증거가 명백하므로 본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강은서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 조정숙 여사는 눈알이 빠질 듯 그 새카만 활자들을 노려보았다. 1억 4,200만 원 거기다 얹어진 위자료 1,500만 원. 무려 10분 동안 그녀는 미라처럼 굳어버린 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툭 손에 쥐고 있던 판결문이 페르시아산 양탄자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대리석 탁자 위에 놓인 홍차 찻잔을 집어들었다. 미친 듯이 널뛰는 심장을 뜨거운 차로 억눌러 보려 했지만 손목이 수전증 환자처럼 통제불능 상태로 요동쳤다. 찻잔이 채 입술에 닿기도 전에 그녀의 소나귀를 빠져나갔다. 와장창. 최고급 본차이나 찻잔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펄펄 끓는 홍차 국물이 사방으로 튀어올랐고 예리하게 깨진 도자기 파편이 공중을 갈랐다. 그중 가장 날카로운 조각 하나가 그녀의 발목을 휙 스치고 지나가며 깊은 핏자국을 냈다. 조정숙 여사는 허리를 굽혀 자신의 발목에서 송글송글 맺혀 오르는 검붉은 핏방울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피가 주름진 살결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휴지를 뽑을 생각도 사람을 부를 생각도 하지 못했다. 깨져버린 그 찻잔은 2년 전 그녀의 생일날 은서가 백화점 명품관을 몇 바퀴나 돌아 사다 바친 영국산 정품 티세트였다.
당시 결제 금액만 40만 원이 넘었다. 정작 며느리 본인은 시장통에서 8만 원짜리 싸구려 원피스 하나 사는 것도 손을 벌벌 떨었으면서 그때 은서는 바로 지금 이 양탄자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포장지를 조심스럽게 벗기며 어머니 마음에 드세요 라고 눈치를 살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티세트를 곁눈질로 쓱 훑어보고는 뭐 그냥저냥 쓸만한 애라며 코웃음을 쳤었다. 조정숙 여사는 바닥에 나뒹구는 그 끔찍한 파편들을 내려다보다가 돌연 입을 쩍 벌리고 짐승처럼 통곡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아이고. 귀신을 부르는 듯한 기괴한 울음소리가 운동장만 한텅 빈 거실에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다. 발목이 찢어져서 우는 게 아니었다. 수십만 원짜리 수입차 잔이 아까워서 우는 것도 아니었다. 그녀의 척수를 타고 오르는 거대한 공포가 그녀의 숨통을 완벽하게 틀어쥐었기 때문이다. 언제든 전화 한 통이면 달려와 명절 제사상에 올릴 고기를 다지고 매달 칼같이 100만 원씩 입금해 그녀의 잘나가는 청담동 사모님 가면을 유지해주고 새벽 3시에 응급실에 실려갈 때 군말 없이 대리운전 기사 노릇을 해주던 그 여자. 산소처럼 숨 쉬듯 공짜로 빨아먹었던 그 호구 같은 며느리가 이제 영원히 이 집구석에 발을 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마침내 뼛속 깊이 깨달은 것이다. 강씨 집안의 무한대 현금 지급기는 생명을 가진 한 인간의 존엄성과 함께 그녀의 손에 의해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 판결이 확정되고 2주 뒤 법원의 강제 집행을 통해 회수된 첫 번째 반환금 2,800만 원이 은서의 통장으로 정확히 입금되었다. 그 돈이 통장에 찍힌 날부터 딱 이틀 동안 은서는 아주 밀도 있게 3가지 일을 처리했다. 첫째, 그녀는 기차를 타고 친정이 있는 전라남도 여수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평판이 가장 좋은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 1년 내내 비린내가 가시지 않던 부모님의 낡은 수산시장 가게를 싹 갈아엎었다. 냉방 성능이 최고급인 대형 업소용 냉장고를 여러 대 들여놓고 미끄럼 방지용 특수 타일을 바닥에 깔았으며 가게 간판도 밤에도 환하게 빛나는 새 것으로 큼지막하게 달아드렸다. 둘째, 그녀는 다시 서울로 올라와 마포구 홍대 근처의 조용한 골목길에 15평 남짓한 투룸 빌라를 구했다. 전세금 대출이라는 끔찍한 족쇄 없이 보증금의 월세 75만 원짜리 아주 홀가분한 방이었다. 약간 경사진 언덕배기에 있는 2층 집이었지만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건 정남향으로 난 작은 테라스가 딸려있다는 점이었다. 유리셋이 문을 열고 테라스로 나가면 빽빽한 서울의 빌딩 숲 사이로 손바닥만 한맑은 하늘이 오롯이 내다보였다. 셋째, 그녀는 은행에 갔다. 지난 8년간 시댁 식구들의 카드 연체 대금만 줄기차게 빠져나갔던 그 더러운 농협 계좌를 아예 해지해버리고 은빛 IC 칩이 영롱하게 박힌 새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창구 직원이 아직 사용 등록도 되지 않은 빳빳한 카드를 내밀었을 때 은서는 엄지손가락으로 카드 하단의 양각으로 새겨진 영문 이니셜을 천천히 쓸어보았다. 오직 강은서라는 이름 하나만 깔끔하게 찍혀 있었다. 누군가를 위한 연대보증도 엮여있지 않았고 본인 명의의 가족카드 따위도 아니었다. 오롯이 그녀 자신의 능력으로 증명해낸 진짜 그녀만의 신용이었다. 홍대 새 빌라로 이사온 첫날 밤, 방 안에는 이사 청소 업체가 뿌려둔 피톤치드 냄새와 박스에서 나는 종이 냄새가 옅게 섞여 맴돌았다. 은서는 퇴근길에 꽃집에서 사온 주먹만 한 선인장 화분을 테라스 창틀에 사뿐히 올려두었다. 그러고는 횡한 거실 한가운데 장판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앞에는 싸구려 접이식 밥상 하나가 전부였다. 상 위에는 방금 전자레인지에 데운 햇반 한 그릇과 여수에서 엄마가 택배로 붙여준 통통한 간장게장 한 통이 놓여 있었다. 텔레비전 전원도 켜지 않았고 틀어두던 음악도 없었다. 방 안은 창밖 골목길을 이따금씩 지나가는 자동차 타이어 구르는 소리만이 아스라이 들려올 정도로 고요했다. 그녀는 일회용 비닐 장갑을 끼고 개 몸통 반쪽을 집어들었다. 손가락에 힘을 주어 꾹 짜내자 젤리처럼 탱탱한 게살이 짭조름한 간장 국물과 함께 뽀얀 쌀밥 위로 후드득 떨어졌다. 그녀는 숟가락으로 밥을 야무지게 쓱쓱 비빈 뒤 크게 한 숟갈 떠서 입안 가득 밀어 넣었다. 입에 착 감기는 감칠맛, 은은한 단맛,
그리고 바다의 서늘한 냄새가 입안에서 완벽하게 퍼졌다. 고작 15평 남짓한 이 아담한 월세방 안에는 밥상머리에서 미간을 구기며 게장 비린내 진동해서 엘리베이터 타겠냐고 투덜거리는 늙은 여자도 없었고, 고기 두께가 두껍다며 반찬 투정을 해대는 찌질한 남자도 없었다. 은서는 아주 천천히 오래도록 씹어 삼켰다. 그녀는 통에 들어있던 간장게장을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먹었고, 그릇에 담긴 밥 역시 한 톨 남기지 않았다. 마지막 남은 밥숟가락을 비워낸 뒤 그녀가 숟가락을 밥그릇 안에 내려놓았다. 달그락. 아주 작지만 너무나도 명쾌한 소리가 울렸다. 그로부터 3개월 뒤. 3월의 서울. 차가운 겨울바람이 거치고 봄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다. 젊음의 거리 홍대 한복판은 대학생 무리들로 북적거렸고 양옆으로 늘어선 가게에서는 댄스곡이 쿵쾅거리며 쏟아져 나왔다. 공기 중에는 갓 내린 커피 향기와 향수 냄새가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다. 은서는 번화가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겨뱅이라는 이름의 작은 독립 서점 문을 밀고 들어갔다. 문고리에 매달린 풍경이 맑은 종소리를 내며 밖의 시끌벅적한 소음을 유리문 너머로 싹 차단해 주었다. 서점 안은 한산했다. 그녀가 창가 쪽에 마련된 에세이 코너로 다가가 막책 한 권을 집어 들려던 찰나 옆에 서 있던 여자가 흠칫 놀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다. 저기 혹시 예전 501호에 사시던 강은서 씨 아니신가요? 은서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곁에는 트렌치코트를 입은 중년 여성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다. 은서도 단박에 그녀를 알아봤다. 과천 아파트 바로 옆집 502호에 살던 김 여사였다. 바로 석 달 전 복도에서 깽판을 치던 시어머니의 추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려준 그 은인이었다. 김 여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들고 있던 책을 만지작거렸다. 그녀는 민망한 듯 고개를 살짝 숙이며 속삭였다. 그때 올렸던 영상 나중에 제가 놀라서 글 내리긴 했어요. 그날 시어머니 되시는 분 하시는 행동이 하도 기가 막혀서 홧김에 저질러버린 건데 나중에 보니까 이사 나가셨더라고요. 혹시 제 행동 때문에 은서 씨가 더 곤란해지신 건 아닌지 내내 마음에 걸렸거든요. 은서는 미안함이 묻어나는 김 여사의 눈을 마주보며 아주 가볍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녀의 입꼬리와 눈가에 전에 없던 부드럽고 여유로운 미소가 번졌다. 아니에요. 그 영상 덕분에 곤란한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은서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어차피 다 사실이었는걸요. 오히려 큰 도움이 됐어요. 두 사람은 서점 한편에 마련된 작은 카페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지금 보니까 혈색이 정말 눈에 띄게 좋아졌네요. 김 여사가 따뜻한 라테를 한 모금 마시며 은서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은서의 몸에는 더 이상 칙칙하고 보풀 일어난 옷이 걸쳐져 있지 않았다. 피디 깔끔하게 떨어지는 아이보리색 블라우스 차림에 윤기 나는 머리카락은 어깨 위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요즘은 어떻게 잘 지내요? 은서는 고개를 돌려 서점의 커다란 통유리창 너머를 물끄러미 내다보았다. 창밖 홍대 거리는 무척 시끄러웠다. 길가에서는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335 모인 사람들은 길 한복판에서 배를 잡고 호탕하게 웃고 있었으며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도로를 질주했다. 수많은 생활 소음이 한데 뒤엉켜 거대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다. 하지만 은서의 귀에 그 소리들은 단 하나도 시끄럽거나 거슬리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꽁꽁 언 땅을 녹이는 봄볕처럼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따뜻한 온기가 되어 그녀의 어깨 위로 포근하게 내려앉았다. 너무 조용해요. 은서가 다시 고개를 돌려 김 여사의 눈을 맞추며 싱긋 웃었다. 그녀는 잘 지낸다거나 이제 자유롭다는 말 따위는 하지 않았다. 지난 8년 동안 그녀는 언제나 한남동 송암각의 그 숨막히는 룸 안에 갇혀있는 기분이었다. 30명이 넘는 시댁 식구들이 득실대고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500만 원짜리 계산서를 그녀에게 내밀던 그 순간 그 방 안의 모든 인간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소름 끼치게 침묵했다. 역겨운 위선, 지독한 이기심, 철저한 계산이 돌아가던 그 끔찍한 정적. 그것이야말로 고막을 찢어발기고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는 가장 끔찍한 소음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마침내 사람을 미치게 만들던 그 정적의 감옥에서 완전히 탈출했다.
이 세속적인 소음의 한가운데서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고요함을 되찾은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